그 아이가 학대받는다고 생각했다. 아주 금방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시선을 피하며 행동하는 아이만의 방식에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내가 아는 속속들이 아는 방식이었다. 배경에 녹아들고 빛이 그대로 통과할 정도로 없는 듯 있는 그만의 방식. 그러나 나한테만은 통하지 않는 방식. 어린 시절 두들겨 맞았을 때 나는 끝까지 그 흔적을 감추었다. 그러니 나를 속일 수는 없다. 새학년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난 뒤 교장에게 테오 르벤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했다. 여러 번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아니요, 어떤 기밀을 본 건 아니고요. 속내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학생의 태도에 뭔가 있어요. 자신을 가둔다고나 할까요? 특별한 방식으로 관심을 회피해요. 느무르 교장은 웃기 시작했다. 관심을 회피한다고요? 그건 반 학생 절반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연히 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교장은 학생부에 기록된 메모를 주의 깊게 다시 살폈다. 실제로 작년에 여러 선생이 아이가 말이 없음을 지적했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이혼한 부모가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봤으니 그리 이상할 것도 없었다. 교장은 태호에게 학급에 친한 친구가 있는지 물었고 나는 없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둘은 언제나 함께 붙어 다녔다.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의 몸을 이룬다. 말하자면 누군가 다가서면 단숨에 오그라들었다가 위험이 사라지면 곧바로 몸을 쭉 늘리는 해파리 같은. 가끔 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스치는 순간이 있다. 마티스 기욤과 함께 있고 어떤 어른도 그들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을 때 그제야 미소가 번진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장마가 온다 소식만 무성한 채 비를 뿌리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왕 맞는 매라면 어서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48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델핀드 비강의 충실한 마음입니다. 2018년 프랑스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발매 2달 만에 16만 부 판매. 20개국 번역 출간. 르노도상 고등학생이 뽑은 공크르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델핀드 비강의 인간관계에 대한 짧은 소설 시리즈 중 첫 번째 소설인 충실한 마음은 절박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와 연결된 다양한 형태의 충실함에 관해 고민하는 주인공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실함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구성하며 우리가 지키려 노력하는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충실함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작가의 글 일부인데요. 언뜻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주목하고자 한 충실함이란 예컨대 어떤 것일까요? 그녀가 이야기하는 충실함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그는 밀려드는 열기를 표현할 수 없다. 고통을 불태우는 동시에 위안이 되어줄 불을 지피는 열기가 손가락 5개를 헤아릴 정도의 시간 동안 이어진다.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넌 무엇에 열정을 느끼니? 무엇을 하며 살고 싶니? 어른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때 자신의 주변에 남아있을지 모를 마지막 지지물이 당장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만 아니라면
그는 주저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제 몸속에서 알코올을 느끼는 게 좋아요. 목으로 액체를 받아들이는 첫 순간, 이어 입속에서 뱃속으로 열기가 내려가는 아주 짧은 경로까지 부드럽게 목덜미를 스치며 마취할 때처럼 사지로 퍼져가는 축축한 물결을 그는 좋아한다. 그는 병째 술을 마시고 여러 번 기침한다. 앞에 앉아있는 마티스가 그를 바라보며 웃는다. 태호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읽어주곤 했던 그림책에서 본 용을 떠올린다. 손가락에 갈퀴가 달린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 거대한 짐승이 되고 싶다. 몇 분 후 그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무언가 폭발한다. 세찬 발길질에 문이 열리고 공기와 먼지가 강렬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다. 내내 그의 가슴을 조이던 야행성 맹금류의 발톱이 마침내 힘을 푼다. 그는 눈을 감는다. 전부 씻겨 나갔다. 그러니 전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금요일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의식. 옷들, 운동화들, 모든 책과 파일, 노트, 탁구채, 자, 투사지, 수성펜, 도화지까지 전부 끌어모았다. 노새처럼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채 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주한다. 지하철 8정거장이면 된다. 그러면 다른 문화, 다른 관습, 다른 언어가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은 고작 몇 분밖에 없다. 그가 문을 연 시각은 저녁 6시 30분. 엄마는 이미 집에 와 있다. 엄마는 아들을 바라본다. 아래 위로 훑어보며 레이저 같은 눈으로 조용히 점검하는데 그녀로서도 어쩔 수 없는 행동이다. 냄새를 맡아본다. 일주일 동안 아이를 보지 못했건만 안아주지도 않는다. 불안을 느끼는 만큼 다른 이의 흔적, 적의 자취를 찾는다. 아들과 마주하는 것이 그녀는 견디기 힘들다. 태호는 아주 빠르게 그 사실을 알아챈다. 아빠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엄마가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계의 분위기와 힘겹게 감추는 거부의 몸짓을 알아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한 주를 잘 보냈는지, 컨디션은 괜찮은지 묻는 일은 없다. 엄마는 두 사람이 일주일 전에 남겨두었던 흐름을 다시 이어갈 것이다. 그야말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듯이. 이제 가져온 옷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꽁꽁 묶어 빨래바구니 한쪽에 따로 두어야 한다. 엄마가 그의 옷들이 다른 옷들에 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지체하지 않고 박멸해야만 하는 질병. 네가 어떻게 있는지 좀 봐라. 손 그렇게 두지 마. 의자에 엉덩이 바짝 붙이고 앉아. 몸 흔들지 말고 가슴 쭉 펴고. 누가 봐도 그놈이 나겠어. 내 방으로 가. 작고 연약한 몸으로 태호는 그 많은 말들을 견뎌내지만 엄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말들은 그를 갉아먹는다. 참기 힘든 초음파. 그에게만 들리는 하울링. 그의 뇌를 찢는 들리지 않지만 반복되는 진동이다. 태호가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엄마는 아빠 집에 갈 때마다 집을 싸주었다. 금요일 밤이면 엄마는 지하철로 그를 그곳까지 데려가서 건물 아래 세워두었다. 부모는 서로 만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유리로 된 경계선의 다른 편에 각각 머물러 있었다. 알 수 없는 물건과 교환한 포로처럼 태호는 건물 로비에 걸어갔다. 또 한 주가 지나고 금요일이 오면 같은 시간에 다른 대로변에서 아빠의 자동차 엔진이 멈췄고 태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기다렸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쯤 되었을 때 엄마가 아빠 집에서 돌아온 그의 가방 내용으로 확인하는데 몇 주 전에 샀던 바지를 찾지 못했다. 엄마는 마치 생사의 문제라도 되는 듯 한 벌 한 벌 전부 꺼내기 시작하더니 격분해서 옷을 공중에 내팽개쳤다. 그렇게 그 옷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울기 시작했다. 스포츠 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떨며 눈물을 쏟는 엄마의 모습을 태호는 어리 빠져 바라보았다. 그는 엄마의 고통을 느꼈다. 그 고통이 빠른 속도로 그에게 밀려들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엄마는 아빠가 짐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빠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할 때마다 불편하고 찢어질 듯한 감정 탓에 그의 뱃속은 부글부글 끓었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소리가 윙윙거렸다. 그 시절 엄마는 이렇다 할 전조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태호는 온몸으로 엄마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기분이었다. 어떤 때는 전기 충격 같았고 어떤 때는 깊이 베인 상처 같았고 또 어떤 때는 주먹으로 한 방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초반에는 그가 아빠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엄마는 묻곤 했다. 잘 놀았어? 울지는 않았고? 엄마 생각 많이 했어?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는 게 엄마를 안심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정반대로 지겨웠다고 엄마가 그리웠다고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언젠가 다른 진영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온 태호의 모습에 즐거운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을 때 엄마의 얼굴은 끔찍할 정도로 슬픈 모습이었다. 엄마는 입을 다물었고 태호는 엄마가 또 울음을 터뜨릴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한숨을 쉬며 엄마가 말했다.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 내가 필요 없어지면 엄만 떠날 거야. 아마 여행을 가겠지. 쉬러. 아주 빠르게 태호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표정 없이 시선은 내리깔고 최대한 아껴서 말을 내뱉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 것. 경계선으로 나뉜 두 진영에서 침묵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최고의 방책이다. 그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다. 자기 안에서 남은 술 기운을 찾는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알코올의 흔적을 되찾고 싶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등껍질 같은 보호막을 잃었다. 그는 다시 자신이 싫어하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아이가 돼버렸다. 두려움이 그의 온몸에 퍼지며 심장박동을 빠르게 한다. 태호가 초인종을 누르면 아빠가 문을 열어주기까지는 몇 분이나 걸린다. 지난번에는 거의 30분을 기다렸다. 현관으로 다가오기까지 점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건 그 사이 아빠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마침내 아빠가 모습을 드러낸다. 온종일 이 이미지를 상상했음에도 몇 달 전부터 아빠의 상태를 보았음에도 태호는 의지와 상관없이 뒷걸음질 치는 몸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없다. 아빠의 상태는 매번 지난주보다 더 나빠지기만 한다. 파자마에 묻은 달걀 자국 혹은 소변 자국, 턱수염, 냄새, 맨발로 신은 샌들, 너무 긴 발톱, 다른 인간의 존재에 적응하려 애쓰는 저 동공의 확장. 조금 있다가 태호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것들을 분류하며 썩거나 곰팡이 핀 음식을 버리고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이다. 아빠의 침구를 모두 털고 창문을 열어 방마다 환기할 것이다. 세제가 남아있다면 세탁기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아니, 그보다 먼저 음식물이 남아있는 그릇이나 너무 말라붙은 접시들부터 물에 담가 놓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아빠의 체크카드를 들고 다시 내려가 현금 인출기로 갈 것이다. 처음에는 50유로 인출을 시도해 볼 것이다. 잔고가 부족하다면 이번에 20유로를 시도할 것이다. 그마저도 안 된다면 10유로라도. 밤에 잠에서 깨면 종종 같은 질문이 되풀이된다.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채 아빠가 퀴즈와 함정과 발길질을 늘려갈 때 왜 나는 가만히 있었을까? 왜 나는 소리치지 못했을까? 왜 아빠를 고발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이유를 알아낸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보호한다. 그 무언의 약속은 때때로 아이들을 죽음으로 이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이제 나는 안다. 그래서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어른이 된다는 게 고작 이런 거구나. 잃어버린 것들과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손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약속들을 지키는 것. 책을 읽으며 어른의 자기중심적인 무심함이 아이에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에 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육안으로 드러나는 가정폭력만이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가해지는 폭력이어서 더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충실하고자 했던 태호의 갈등이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 책 속에는 반 아이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담임교사 엘렌의 사회관계 속 충실함과 책 여행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중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스스로에게 충실하고자 하는 세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충실함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구성하며 우리가 지키려 노력하는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충실함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한국 독자에게 보내는 작가의 글 일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와의 책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